가끔 제게 일본어도 잘하면 일본어로 영상을 찍는 게 낫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주변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타겟을 어떻게 할지 고민도 많이 하긴 했지만 결국 한국어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한국 분들이 제 정보를 빨리 봐주었으면 하는 실전적인 사례를 공유하기 위함이고요. 제 지식과 경험이 한국의 수준을 대표했으면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너가 나의 정보를 얻어가고 싶다면 한국어를 공부해라. 이렇게 하면 한국인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좋은 정보가 필요한 외국인은 한국어를 배워야만 하겠죠. 국력이란 이런 사소한 곳에서 오랜 시간 축적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영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가 영어로 된 고급 정보가 많기 때문이고 일본어를 배우면 좋은 이유가 영어에 버금가는 고급 정보가 많기 때문이죠. 이는 인구수와는 상관없이 지식인이 어느 나라 말로 지식을 적어 놓느냐가 아닐까요? 한국의 모든 유명한 지식인이 영어로만 논문을 발표한다면 지식을 위해서는 더 이상 한글은 필요 없지 않을까요? 거창하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 애국이란 단어를 오남용하시는 분들을 유튜브에서 좀 보다 보니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통찰,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하죠. 이 통찰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올려봅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것이 데이터이다 보니 같은 데이터로 무엇을 찾아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같이 사업 중인 모 회장님께서 일본에 여행 오는 사람들 중에 600만이 넘는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을 소개하면서 이 600만 사용자가 일본에서 여행 등으로 체제하면서 돈키호테나 마츠키요 같은 가게에 들러서 제품의 바코드를 찍으면 원하는 언어로 제품의 상세를 보여주는 앱인데요. 자주 스캔하는 상품의 랭킹 같은 것도 보여주면서 트렌드도 발표를 하곤 해서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를 도와주는 간단하지만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그 회장님이 이 앱 서비스의 데이터를 받아서 랭킹 서비스를 하려고 데이터를 받기로 했는데 다른 경쟁 업체가 끼어들어 자기네들이 SNS 연동 분석으로 해줄 테니 데이터를 자기네들에게 주면 회장님한테는 정제된 데이터를 주겠다고 해서 이 원천 데이터 업체가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하더랍니다. 회장님은 데이터를 뺏기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안 뺏기는 방법 없냐고 제게 연락이 왔죠. 여기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예전 콘텐츠에서도 언급했듯이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가트너에서 2014년경 언급을 했었죠. 이 이야기는 데이터를 일단 보관하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한 소유처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정제를 해서 팔면 되고 재고 걱정이 없이 무한 거래가 되고요. 유통비용도 발생하지 않는 꿈의 오일이죠. 하지만 이 발표는 한국에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양성하자로 변질이 되었고 한국에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만 무한 양상이 되어 데이터만 주시면 분석해드립니다 라면서 데이터를 구걸하고 다녔죠.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석유왕이 되는 것인데 말이죠. 이후 MS, AWS, 구글 등은 데이터 생산이 많은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경쟁적으로 자기 인프라에 데이터를 넣기 위해 경쟁을 했었고요. 저 역시 ZFS나 DFS 등을 연구를 했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인사이트가 다른 사람들은 미래가 다르게 바뀐 것이죠. 지금 주변에 현역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보다 그걸 지향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원전이 있으면 힘으로라도 뺏어와야 한다고 제가 조언을 했었는데요. 회장님은 제게 우리가 뺏어와야 하는 논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진 통찰을 보여주면 우리에게 독점적으로 데이터를 주고 저 데이터 분석 업체와의 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얘네들이 데이터 생산 업체에 제안한 제안서를 봤죠. 상대 측 제안은 SNS의 정보를 크롤해와서 데이터 업체와 매칭해서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뭔가 독특한 게 없나 하고 찾아봐도 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가 일반적인 데이터 분석 SI 업체의 제안인 거죠. 저는
이 데이터는 누가 왜 생산을 한 걸까를 고민을 했죠.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상품 데이터를 스캔한 사람은 무언가의 고민을 가지고 그 고민을 중심으로 상품을 스캔한 것일 테고, 그 스캔한 상품들의 공통된 고민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도 스캔한 고민들을 엮고 이 중에서 상품에 대한 평가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해당 고민이 해결되었는지를 분석하여 가중치를 주면 고민 랭킹 및 고민에 대한 해결책 랭킹을 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유저는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품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고민을 알고 고민의 해결책을 준다면 유저는 당신의 서비스를 더욱 활용할 것이다. 고민 랭킹 데이터와 고민 해결책 랭킹 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에 없는 우리만의 고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생성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데이터를 줘야만 우리가 이 정제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다 라고 제안을 했죠. 회장님도 그 부분에 만족을 했고요. 아직 협의 중인데 거의 확정된 듯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분석을 해줍니다 하는 업체는 일본에서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경쟁을 하면서 달려들고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같은 데이터 속에서 다른 무엇을 찾아낼 것인가 라는 내용이 캐글에서도 많이 하는 질문인 것이잖아요. 단순히 앱의 국가별 랭킹 데이터를 10년간 모은 단순 랭킹 이력 데이터가 되지만, 키워드 트렌드에 매칭하는 순간 어느 나라에 어떠한 앱이 필요하고 그게 평균 몇 년을 지속할 것이며 어떤 앱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앱을 만드는 기업은 어떤 나라에 지금 들어가야 하며 몇 년 이내에 엑싯을 준비하거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는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것이죠. 특정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 0.1초마다 뽑아내는 단순 압력, 온도, 성공률 데이터를 할지언정 여러 절차나 환경 정보까지 모아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풀어내면 지금 이 순간 에러율이 높아질 확률을 끌어낼 수 있죠.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에러율이 급증할 것 같으니 지금 센서 데이터 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곳을 중점적으로 봐라 라고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AI가 보편화되면서 더욱 관련이 없어 보이는 데이터를 매핑하여 엄청나게 연산을 시키고 그 속에 숨겨진 인사이트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사이트는 AI가 찾아주는 것보다는 AI는 무한 연산을 해줄 뿐이고 그 속에서 사람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의 근본 원인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AI가 판단하기엔 어렵기 때문이죠. 만약 내가 지금 커피를 사서 마셨다면 AI는 왜 내가 커피를 사서 마셨는지를 과거의 나의 행동과 다른 사람의 패턴으로 적당한 이유를 유추하겠지만,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샀을 수도, 지금 막 커피를 마시고 싶은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로 해석할 수 없는 게 인간의 행동 근거입니다. 아마 계속 연구를 하게 된다면 사람의 표정 변화와 안면 근육의 변화까지 감지하는 날이 올 테고, 그럼 그 사람의 미세한 근육과 혈액 속 온도 변화에 따라 그 사람의 욕구도 찾아낼 시기가 오겠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사람이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찾고 그걸 돕기 위한 엄청난 데이터의 정리를 AI에게 맡기는 게 일상이 될 겁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나 데이터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I 시대에 앞으로 무엇에 포커싱을 해야 할지 이 콘텐츠로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